이 늙은이야! 내 차에 손자국이 남았잖아.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 죄송하다고? 나 참 말로만 용서를 해주니 자꾸 반복하는 거 아냐? 나이 처먹고도 정신을 못 차려? 40대의 중년 남성이 장인어른의 뺨을 잇는 힘껏 때렸습니다. 찰싹 주차장 구석 사각지대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죠. 장인어른의 주름진 얼굴에는 충격과 고통이 서렸고 몸이 휘청거렸죠. 손으로 뺨을 감싸 쥐며 고통을 참는 모습을 목격한 태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존경하던 장인이 저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외곽의 대단지 아파트. 이른 새벽 하늘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새벽 5시에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68배 나이에도 그의 걸음은 묵직하고 단단했죠. 군인 출신답게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진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옛날 군대에서 폭발 사고가 났을 때였습니다. 부하 병사가 위험에 처한 순간 진수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때 손등에 깊은 화상을 입었지만 부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장교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 그 부하가 울먹이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진수는 그저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자네는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진수였습니다.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군 복무를 마치고 퇴직한 뒤에도 진수는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작은 집을 마련하고 사랑하는 아내 윤정이와 딸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꾸려갔죠.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던져주는 법입니다. 2년 전 아내 정희가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65의 나이에 찾아온 병마였죠.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부작용 때문에 병원을 찾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금세 바닥이 났고 진수는 다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정희는 병원 침대에 누워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이미 충분히 고생했잖아. 이제는 좀 쉬어야지. 괜찮아. 나는 아직 튼튼하니까. 당신만 빨리 나으면 돼. 진수는 아내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차장을 청소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입주민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아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침 일찍 운동을 나온 입주민이 진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 사모님.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오늘 날씨 참 맑죠? 진수는 언제나 밝게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많은 것을 참아내고 있었죠.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친절했지만 일부는 경비원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특히 이도연이라는 사람은 진수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죠. 이도연은 45살의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이 아파트를 지은 곳이었죠. 도연은 자신이 이 아파트의 시공사 대표라는 사실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명품 정장을 즐겨 입었고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죠. 하지만 그의 교만함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수는 평소처럼 지하주차장을 청소하고 있었죠. 청소 카트를 밀며 조심스럽게 차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고급 SUV 한 대가 빠르게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차였죠. 진수는 황급히 카트를 멈추려 했지만 카트가 미끄러지며 차의 범퍼를 살짝 스쳤습니다. 아주 작은 접촉이었지만 도연은 차에서 내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차에 흠집 내면 어쩌자는 거야?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진수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화를 누그러뜨리지 않았죠. 닦는다고 해결될 문제야? 이 차가 얼마짜린 줄 알아? 보험이라도 들었어?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연은 차를 찬찬히 살펴본 뒤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줄 알아? 앞으로 내 차 매일 세차해. 그리고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해야 할 거야.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이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도연은 진수를 자신의 개인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짐 좀 옮겨. 경비원 주제에 게을러 빠졌네. 주차 위치도 바꿔놔. 내가 들어가기 편하게 말이야. 차 앞먼지 좀 닦으라고.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진수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때로는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손등에 흉터가 욱신거릴 때도 있었지만 그저 견뎠습니다. 저녁 무렵 진수는 병원으로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왔어? 응, 오늘 어땠어? 그냥 그래. 오늘도 주사 맞았어. 조금 어지럽긴 한데 괜찮아. 정희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가늘었죠. 당신, 손은 왜 이렇게 차가워? 내가 좀 따뜻하게 해줄게. 진수는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등의 흉터가 정희의 눈에 들어왔죠. 당신 손은 괜찮아? 요즘 일이 많이 힘들지? 괜찮아. 이 정도 흉터쯤이야 군대 때보다야 훨씬 낫지. 진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 느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피곤해 보여.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래. 진수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고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진수는 경비실로 돌아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전기 히터가 온기를 내뿜고 있었지만 마음은 춥기만 했죠. 창밖으로는 아파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가정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조금만 더 참자. 정의만 나으면 돼. 진수는 손등의 흉터를 쓸어내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흉터는 언제나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죠. 자신이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은 아내를 지켜야 할 때라는 것을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진수의 일상은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주차장을 청소하고 도연의 지시를 묵묵히 따르고 저녁에는 병원으로 아내를 찾아가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진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새벽마다 주차장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도연의 갑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차를 세차하는 것을 넘어서 온갖 심부름까지 시켰죠. 야, 박경비. 이거 내 사무실로 가져다 놔. 도연은 무거운 골프 가방을 진수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진수는 허리를 숙여 가방을 들어 올렸죠. 무게가 상당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 내 차 광택 내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비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진수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경비원 주제에 군대 나왔다고 거들먹거리더니 결국 내 밑에서 일하네.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참아야 했죠. 분노를 삼키고 무거운 골프 가방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진수의 사위인 김태훈이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태훈은 38살의 건실한 청년이었죠. 건설회사에서 대리로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인을 무척 존경했고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죠.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태훈은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주무르고 있었죠. 오, 태훈이 왔구나. 어서 와.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래. 태훈은 장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손등의 흉터는 전보다 더 붉게 보였죠. 장인어른, 이번 달 병원비 보태려고 조금 가져왔어요. 보너스가 나와서요. 태훈은 봉투를 꺼내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손사래를 쳤죠. 아이고, 자네도 애 키우고 아파트 대출도 있잖아. 나는 괜찮으니까 자네가 써. 장인어른, 저희 수빈이도 할아버지 덕분에 밝게 자라고 있어요. 받아주세요. 태훈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사위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죠. 결국 봉투를 받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고맙다, 태훈아.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장인어른.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은 장모님 병문안 가려고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태훈은 경비실을 나와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서서 아내와 멈춰서서 통화를 하다가 다시 주차한 곳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은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콘크리트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구석 사각지대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죠. 이 늙은이가 또 실수했네. 태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 누군가를 꾸짖는 목소리였죠.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중년의 남성이 장인어른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다고? 매번 그 소리만 하잖아. 당신은 도대체 뭐라는 거야? 도연은 진수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진수는 뒤로 비틀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오늘 되는 일도 없는데 이 늙은이까지 내 심기를 건드리네. 나이 처먹고도 정신을 못 차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화를 풀지 않았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죄송하다고? 말로만 용서를 해주는 자꾸 반복하는 거 아냐? 그 순간 도연은 진수의 뺨을 잇는 힘껏 때렸습니다. 찰싹! 진수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충격과 고통이 서렸고 몸이 휘청거렸죠. 진수는 손으로 뺨을 감싸주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으윽!
도연은 여전히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없던 일로 해주지. 알겠어? 진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찾으려 했죠. 손이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은 그런 진수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빨리 안 해? 내가 기다릴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우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존경하던 장인이 저렇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화 버튼을 눌렀죠. 이건 그냥 넘길 수 없어. 태우는 숨을 죽이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장인어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도연이 진수를 계속 모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죠. 야, 일어나. 내 차 당장 세차해. 그리고 오늘 밤까지 광택까지 내놔야 해. 못하겠으면 당장 그만둬. 진수는 안경을 주워 쓰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죠.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도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수를 노려보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깨끗하게 해놔. 안 그러면 당신 짐 싸야 할 거야. 도연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에도 태우는 장인어른 앞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죠. 장인을 당장 찾아가 위로해야 할지 아니면 이 증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조금 뒤 태우는 천천히 장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장인어른. 진수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태우나, 내가 여기 있었어? 장인어른, 방금 그 장면 다 봤어요. 진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태우나. 그냥 사소한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사소한 일이요? 장인어른이 맞으셨잖아요. 태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수는 사위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죠. 태훈아, 제발 이 일은 그냥 넘어가자. 내가 일 그만두면 장모 병원비는 누가 내냐? 하지만 장인어른,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태훈아, 부탁이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알았지? 진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휴대폰 속 영상을 생각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해. 그날 밤 태우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죠. 여보,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 응. 나도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어떻게 어른한테 이런 짓을? 너무 아버지가 불쌍해. 속상해서 미치겠어. 일단 증거는 확보했어. 내일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항의할 거야.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조심해. 상대가 만만한 사람이 아닐 것 같아. 알아.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할 일이야. 장인어른을 위해서라도. 태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인의 떨리는 손과 안경이 떨어지던 순간, 그리고 무릎 꿇고 안경을 찾던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태우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소장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죠. 태우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관리소장은 영상을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좀 곤란한데요. 뭐가 곤란하다는 겁니까?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했는데요. 그게 말이죠. 이건 입주민 간 사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태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적인 문제요? 경비원은 입주민이 아니잖아요. 근무 중에 폭행당한 건데 그게 사적인 문제입니까? 글쎄요, 그분도 감정이 좀 격하셨던 모양이에요. 경비원분이 실수를 하신 것도 있고요. 실수요? 실수를 했다고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겁니까? 관리소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젊은 분, 세상 물정 좀 아셔야죠. 그분은 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회사 대표예요.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경비원은 맞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크게 만들면 아파트 이미지만 나빠져요. 태우는 분노로 주먹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을 폭발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태우는 관리사무소를 나와 무료 법률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폭행입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경비원분 동의만 있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태우는 법률상담소를 나와 다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장인을 만나 설득해야 했죠. 하지만 진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우나, 제발 부탁이다. 그냥 넘어가자. 장인어른,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현실이 그렇잖아. 내가 저항하면 일자리만 잃어. 태우는 장인의 완고함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날 밤 태우는 혼자 고민에 잠겼습니다. 어떻게든 장인어른을 도와야 해. 반드시. 며칠이 지났지만 태우는 여전히 장인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완강하게 거부했죠. 하지만 태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보며 분노를 삼켰죠. 그날도 진수는 새벽부터 주차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차를 세차하고 광택을 내고 차 안까지 깨끗이 닦았죠. 손은 차가운 물에 얼얼했지만 참았습니다. 박경비,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죠. 네, 대표님. 차 세차하고 있었습니다. 세차? 이게 세차야? 사이드미러에 물때 그대로 남아있잖아. 눈이 있어, 없어? 도연은 사이드미러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진수는 급히 수건을 들고 다가갔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닦겠습니다. 다시 닦는다고? 내가 제대로 할 줄이나 알아? 도연은 진수의 손에서 수건을 낚아채 바닥에 던졌습니다. 수건은 먼지 쌓인 바닥에 떨어졌죠. 주워. 당장. 진수는 허리를 굽혀 수건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진수의 등을 발로 밀었습니다. 으윽. 진수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거친 콘크리트 바닥에 쓸렸고 손등의 흉터 부위가 따끔거렸죠. 이 늙은이 동작도 느려 터졌네. 빨리 안 일어나? 진수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참아야 했죠. 죄송합니다, 대표님. 죄송하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오늘 저녁까지 내 차 완벽하게 해놔. 못하면 넌 끝이야. 도연은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진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손바닥에서는 피가 조금 배어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에서 한 직원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50살의 최병철이었죠. 진수를 보자마자 병철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혹시 박진수 장교님 아니십니까? 진수는 고개를 들어 병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죠. 자네가 최병철? 맞습니다, 장교님. 저 기억하시죠? 25년 전 폭발 사고 때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병철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수는 기억을 더듬었죠. 그때 그 어린 병사였습니다. 아, 병철이 자네가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예, 장교님. 저녁 후에 이곳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병철은 진수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오래된 화상 흉터가 여전히 선명했죠. 장교님, 그때 저를 구하시다가 다치신 상처 아직도 그대로시네요. 뭐, 이 정도야. 자네가 무사한 게 다행이지. 병철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졌죠. 장교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기서 일하시는 거 보니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생활비 벌려고 하는 거야. 병철은 진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피곤함과 고통이 역력했죠. 그리고 손바닥에 난 새 상처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교님, 혹시 누가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병철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관리사무소로 돌아가 생각에 잠겼죠. 장교님께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그날 밤 병철은 관리사무소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녹화 파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들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이 진수를 모욕하는 장면, 뺨을 때리는 장면, 짐을 옮기라고 강요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병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병철은 조용히 영상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USB에 파일을 저장하고 증거를 확보했죠. 그리고 진수의 사위인 태훈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병철은 태훈이 아파트에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태훈이 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왔죠. 병철은 태훈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박진수 경비원분의 사위분 맞으시죠? 태훈은 놀란 표정으로 병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관리사무소 직원 최병철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병철은 주변을 살핀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장교님 아니 장인어른 밑에서 근무했습니다. 군대 시절에요. 아, 그러셨군요. 손등에 있는 화상 자국절을 구하다가 다치신 상처예요. 태우는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철은 USB를 꺼내 태훈에게 건넸죠. 이 안에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장교님이 당하신 일들이 전부 담겨 있어요. 정말입니까? 예.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이건 사람 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인을 저렇게 괴롭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교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장교님이 아시면 절 말리실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꼭 비밀로 하겠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장교님을 직접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증거라도 사위분께 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태우는 집으로 돌아가 USB의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하나 볼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장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태훈이 관리사무소에 항의했다는 소식이 도연의 귀에 들어간 것이죠. 도연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지하 주차장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순간 도연이 나타났죠. 박경비, 잠깐. 진수는 불안한 예감에 몸이 굳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내 사위가 관리사무소에 찾아와서 고자질했다며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태훈이 그랬다는 사실을 몰랐죠. 저는 몰랐습니다. 사위한테 단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겠다고? 그걸로 끝이야? 넌 이제 나한테 대들 생각이지? 아닙니다, 대표님.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도연은 진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사위한테 일러 바친 거 아니야? 정말 아닙니다. 저는 사위한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럼 내 사위가 어떻게 알았어? 혼자 찾아온 거야?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은 진수를 벽으로 세게 밀쳤죠. 이 늙은이가 날 우습게 보는구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아파트 시공사 대표야. 내 따위는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어.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발, 이제 와서 제발이야? 도연은 진수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진수는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졌죠. 허리가 땅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극심한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으아! 진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죠. 도연은 그런 진수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연기하지 마. 내가 그런 거에 속을 것 같아? 아픕니다, 허리가. 진수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대표님, 저 정말 아픕니다. 그때 다른 입주민이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목격한 입주민은 급히 달려왔죠. 저기요. 무슨 일이에요? 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말했죠. 이 경비원이 넘어져서요. 제가 도와주려던 참이었어요. 넘어졌다고요? 어디 다치신 거 아니에요? 입주민은 진수에게 다가가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움직일 수가 없었죠. 허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머, 이거 큰일인데요. 빨리 119 불러야겠어요. 입주민은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도연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려 했죠. 하지만 입주민이 말했습니다. 아니, 어디 가세요? 이분 다쳤는데 도와주셔야죠.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럼. 도연은 서둘러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입주민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진수를 돌보는데 집중했죠. 구급차가 도착했고 진수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태훈과 정희 그리고 딸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죠. 아버지. 딸은 울먹이며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훈은 의사에게 물었죠. 의사 선생님, 장인어른 상태가 어떻습니까? 척추 압박골절입니다. 심하게 넘어지신 것 같은데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압박골절이요? 네, 당분간은 움직이시기 힘드실 거예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태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제가 목격한 입주민분은 어디 계십니까?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태우는 복도로 나가 입주민을 만났습니다. 입주민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경비원분 사위입니다. 현장을 목격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주차장에 갔을 때 경비원분이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그리고 그 건설회사 대표님이 옆에 서 계셨고요. 혹시 대표님이 뭔가 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쓰러져 계셔서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주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근데 그 대표님 태도가 좀 이상했어요. 경비원분 다치셨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바로 가버리셨거든요. 그랬군요. 진술서 작성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죠. 태우는 입주민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진수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태우나 미안하다.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무능해서 이 꼴이 됐구나. 태우는 장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더는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남자가 이제야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태우나 고맙다. 태우는 병실을 나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저 김태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우는 변호사와 통화를 마치고 주먹을 불끈 쥐었죠.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USB와 태훈이 직접 찍은 영상, 그리고 병원 진단서가 놓여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폭행과 상해,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까지 입증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이 아파트 시공사 대표라는 점이에요. 관리사무소와도 연결되어 있고 영향력이 상당할 겁니다. 태우는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장인어른을 위해서라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고 언론 제보도 함께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언론 제보요? 네. 이런 사건은 여론의 힘이 중요합니다. 경비원 인권 문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니까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고소장 작성에 들어갔죠. 한편 도연은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서류를 건넸죠. 대표님, 이번 달 계약 건드립니다. 수고했어. 그나저나 그 경비원 일은 어떻게 됐어? 아,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습니다. 도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이가 연기가 대단하네. 살짝 넘어진 것 가지고. 그런데 대표님, 혹시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문제? 무슨 문제? 관리소장한테 이미 얘기했어. 다들 입 다물 거야. 도연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죠. 이미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관리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경찰을 맞았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조사 나왔습니다. CCTV 영상 자료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CCTV 영상이요? 관리소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병철이 이미 영상을 복사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네, 지하주차장 영상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 그게 영상이 좀 오래되어서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파손되었다고요? 그럼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급히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 제출하라고 나왔어요. 도연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 경찰이? 그 늙은이가 고소를 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영상 지워. 당장 지우라고. 그게 이미 피해자 측에서 영상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도연은 전화기를 3개 내려쳤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급히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냉정했죠. 대표님, 영상 증거가 있다면 불리합니다.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합의? 그 늙은이한테 돈을 주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입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큽니다. 도연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날 저녁 도연은 병원으로 진수를 찾아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훈이 장인 곁에 앉아 있었죠.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 태훈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아, 문병 왔습니다. 경비원분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문병이요? 장인어른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문병이라고요? 그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밀친 게 아니라 저분이 실수로 넘어지신 겁니다. 태호는 비웃었습니다. 실수로요?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요? 무슨 증거 말입니까? CCTV 영상이요. 당신이 장인어른을 폭행하고 모욕한 장면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건 제 입장도 들어보셔야죠. 그분이 제 물건에 피해를 입혔고 저도 화가 나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겁니까? 허리 다쳐서 입원하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태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뵙죠.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도연은 태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합의해 드릴 테니 여기서 접죠. 합의요? 네, 제 물건이 파손되었지만 크게 양보해서 없던 일로 해드리겠습니다. 태훈은 도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증거가 있나요? 그리고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장인어른의 명예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단 겁니까? 명예? 경비원 주제에 무슨 명예? 도연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태우는 분노로 떨었죠.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경비원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난리예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될 일을. 그 순간 진수가 침대에서 말했습니다. 나가주시오. 도연은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나가라고 했소.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소.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비웃었죠. 좋아요. 후회하실 겁니다. 나를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봅시다. 도연은 병실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태우는 장인의 손을 잡았죠. 장인어른 잘하셨습니다. 태훈아, 이제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죠. 아파트 경비원 폭행 사건, 건설회사 대표 고소당해, 경비원 인권 침해, 사회적 논란 일파만파. 기사가 나가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소셜미디어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죠. 경비원분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건설회사 대표라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도연의 회사 앞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비서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희 대표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사무실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언론에 제보한 거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일단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게 어떨까요? 입장? 무슨 입장을 내? 영상이 다 퍼진 상황에서 도연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죠. 한편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진술을 응원했지만 일부는 불만을 토로했죠.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우리 아파트 이미지만 나빠져요. 집값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날 저녁 일부 입주민들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대신 근무 중이던 다른 경비원에게 항의했죠. 박 경비원 때문에 아파트가 난리예요. 조용히 좀 해결할 수 없었어요? 왜 굳이 언론까지 가서 떠들어댄 겁니까? 하지만 다른 입주민들이 경비실을 지켜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폭행당한 분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경비원분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파트는 두 편으로 나뉘어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태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했죠.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에서 합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태우는 병원으로 가서 장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태우나, 고맙다. 내가 평생 참고만 살았는데 자네 덕분에 당당해질 수 있게 됐어. 당연한 일입니다. 장인어른.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철이 들어왔죠. 장교님, 안녕하세요. 병철이 왔구나. 병철은 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교님, 제가 영상 자료를 넘긴 게 화근이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가 도와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장교님, 저는 평생 장교님께 빚진 사람입니다. 그때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병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수는 병철의 어깨를 다독였죠.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앞만 보자. 병철은 태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위분, 제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전부 증언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셋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며칠 뒤 도연은 또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압력을 넣기 시작한 것이죠. 소장, 이 일 제대로 수습 못하면 당신도 책임져야 할 거야. 관리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경비원 당장 해고시켜. 그럼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끝날 거야. 하지만 대표님, 지금 상황에서 해고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라고? 도연은 분노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파멸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요. 한편 아파트 건설회사의 본사에서는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물었죠. 이도연이라는 사람, 우리 거래처 대표잖아. 네, 회장님. 건설 하청업체입니다. 이 사건 자세히 조사해봐. 뭔가 석연치 않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9년 전 자신을 구해준 그 군인의 얼굴이 떠올랐죠. 손등에 화상 흉터가 있던 그 사람이요. 그분은 어디에서 살고 계실까? 다시 한번 꼭 만나야 하는데. 회장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해봐.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나볼 수 있게 준비해. 네, 회장님.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뜨거웠고 도연의 회사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죠. 하지만 도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전략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상황이 매우 불리합니다. 영상 증거도 있고 증인도 여럿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고? 일단 피해자 측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경비원분이 근무 중 실수한 기록이나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연은 비웃었습니다. 약점? 그 늙은이가 무슨 약점이 있겠어. 그냥 돈이나 더 주고 입 다물게 해. 합의를 거부했잖아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도연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쪽에서 압력 넣어봐. 경비원 해고시키면 모든 게 끝나. 그건 위험합니다. 지금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또 고소당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아파트 입주민들 선동해서 경비원 내쫓게 만들어.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이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죠. 한편 진수는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 정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컨디션은 어때? 좀 나아진 것 같아. 아까 조금 걸어봤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야지.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죠. 여보, 미안해. 당신 병원비도 모자라서 내가 일하던 건데 이 꼴이 됐네.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켰잖아. 아니야. 당신만 나으면 돼. 그것만 바랄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함께 견뎌온 부부였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훈이 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 큰일 났어요. 왜 그래, 태훈아? 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청원을 넣었대요. 장인어른을 경비원에서 해고하라는 청원이요. 진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해고 청원? 네, 아파트 이미지를 해쳤다는 이유래요. 벌써 100명 넘게 서명했대요. 정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해고하라니. 태훈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 생각엔 도연이가 뒤에서 사주한 것 같아요. 입주민들 선동한 거죠.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일자리까지 잃게 생겼네.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제가 막을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긴급 입주민 회의를 소집했죠. 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입주민이 모였습니다. 관리소장이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는 박진수 경비원 건에 대한 논의입니다. 한 입주민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뉴스에 나오고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입주민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집값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경비원 한 명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거잖아요. 하지만 반대편 입주민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폭행당한 분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경비원분도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양측은 서로 고함을 지르며 다퉜죠. 집값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 인권이 집값보다 중요하죠. 관리소장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차례대로 얘기합시다. 그때 한 입주민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박 경비원분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오히려 건설회사 대표가 폭행한 겁니다. 증거가 있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제가 구급차 불렀어요. 목격자의 증언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해고 찬성파들은 여전히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래도 이 일을 크게 만든 건 경비원 측 아닙니까? 조용히 해결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태훈이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조용히 해결하라고요? 폭행당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조용히 넘어가라는 겁니까? 당신 누구세요? 저는 박진수 경비원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인어른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태우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도연이 진수를 때리는 장면이 재생되었죠. 입주민들은 숨을 죽이며 영상을 봤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사소한 일입니까? 이게 조용히 넘어가야 할 일입니까?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래도 우리 아파트 이미지는 어떡하고요? 태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이미지보다 사람의 존엄성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도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만약 여러분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조용히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우는 계속 말을 이었죠. 저는 법적으로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태우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은 입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죠. 며칠 뒤 도연은 또 다른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청원을 올리기 시작했죠. 온라인에 글 올려 경비원이 평소에도 불친절했다고 입주민들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 써. 하지만 대표님,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든 뭐든 상관없어. 여론을 우리 쪽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도연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수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저 경비원, 평소에도 태도 별로였어요. 입주민들한테 불친절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사라지는 게 낫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입주민들도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박 경비원님은 항상 친절하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더 배려해 주셨습니다. 조작된 댓글에 속지 마세요. 온라인은 진흙탕 싸움이 되었습니다. 태우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분노했죠. 이 사람, 이제는 온라인까지 조작하는구나. 태우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상대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세요. 태우는 온라인 글들을 캡처하고 IP 주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대부분의 비난 글들이 도연의 회사 IP에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확실해졌어. 태우는 이 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거면 충분합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까지 추가로 고소할 수 있겠네요. 한편 진수는 병원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관한 기사들과 온라인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의가 남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하게 싸워. 하지만 여보,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미안해. 당신 치료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 나는 괜찮아. 당신이 더 중요해. 진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끝까지 싸우자.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도연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초조해졌죠. 대체 뭐가 문제야? 왜 다들 내 편이 아니야?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합의하고 넘어가. 아베, 내가 왜 그 늙은이한테 무릎 꿇어야 해? 이러다 회사까지 망할 수 있어. 제발 정신 차려. 하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잔의 술을 따랐죠. 내가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며칠 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첫 공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진수는 휠체어에 앉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훈과 정희 그리고 병철이 함께했죠. 반대편에는 도연과 그의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고 진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법정 안으로 들어가자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폭행 및 상해 사건 첫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피고인은 폭행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태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변호사가 제지했죠.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양측은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불렀죠. 병철은 증인석에 서서 자신이 본 것들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분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것도 CCTV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증인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말했죠. 다음 공판은 2주 후에 열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증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오며 도연은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늙은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거 끝까지 가면 당신만 손해야. 진수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진실? 웃기고 있네. 세상은 힘 있는 사람 편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도연은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태우는 장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잘하셨어요.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래, 태훈아. 우리가 이긴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바로 건설회사 회장이었습니다. 첫 재판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었죠. 도연의 회사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건설회사 본사 회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60대 초반의 위험 있는 남자였죠. 그는 비서가 건넨 보고서를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도연이라는 사람, 우리 하청업체 대표 맞지? 네, 회장님. 소규모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까지 타격받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비원 폭행 사건. 단순한 갑질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였죠. 비서, 내가 직접 병원에 가서 피해자분을 만나보겠어. 네. 회장님이 직접요? 그래. 우리 하청업체 대표가 저지른 일인데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지. 비서는 놀랐지만 곧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진수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죠. 태훈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입주민들 중에서 장인어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대요. 벌써 200명이 넘게 서명했다고 합니다. 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그리고 다른 아파트 경비원분들도 연대 집회를 열기로 했대요. 경비원 인권 보호를 위해서요. 정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들었어? 사람들이 당신 편이래. 진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 주다니 믿기지 않았죠. 고맙구나, 태훈아. 정말 고마워. 그때 병실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죠. 박진수 환자분, 면회객이 오셨는데요. 건설회사 회장님이라고 하시는데요. 건설회사 회장? 태우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건설회사인데요? 명함 주고 가셨는데 대한건설 회장님이라고 하시네요. 태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건설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였죠. 그리고 도연의 회사가 하청을 받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장인어른, 만나보시겠어요? 진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보자.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회장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관리소장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건설 회장 강민호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태훈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합의하러 오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저희 하청업체 대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도연 씨가 저희와 거래하는 업체 대표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책임을 느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는 당황했죠. 아니, 회장님께서 왜 사과를?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저희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은 진수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진수는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죠. 그 순간 회장의 눈이 진수의 손등에 멈췄습니다. 오래된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죠. 회장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이 흉터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흉터를 자세히 살펴봤죠. 혹시 29년 전에 군인이셨습니까? 진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은행 앞에서 소매치기 잡아주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죠. 은행 앞이요? 아, 그때 맞습니다. 휴가 나왔다가 우연히 봤죠. 청년이 돈 가방을 잃어버려서 절망하고 있길래 회장은 진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당신이 그분이셨습니까? 태훈과 정희 그리고 관리소장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입니까?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은인이요? 29년 전 제가 사업 초기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소매치기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돈이 마지막 희망이었죠. 그 돈이 없었으면 회사가 부도날 상황이었습니다. 회장은 진수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휴가 나온 군인분이 소매치기를 쫓아가서 돈가방을 찾아주셨어요. 저는 너무 급해서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분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고 다만 손등에 화상 흉터가 있다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진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아, 그때 그 청년이 회장님이셨군요. 저는 29년 동안 그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CCTV도 없었고 단서라곤 손등의 화상 흉터뿐이었죠.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진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이게 운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태훈도 감동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런 일을 하셨군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돈 덕분에 회사가 살았습니다. 부도를 면하고 사업을 키워서 지금의 대한건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인을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그 은인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계셨다니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건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하청업체 대표가 저지른 일입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 장교님, 이제라도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치료비는 저희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그리고 부인분 병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정희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수도 당황했죠. 회장님, 그건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모자랍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서렸습니다. 그리고 이도현 문제도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회장은 관리소장을 돌아봤습니다. 소장? 네. 회장님, 이도현에게 당장 통보해. 일주일 내로 아파트 매각하고 떠나라고. 안 그러면 우리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한다고 전해. 관리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박 장교님을 괴롭힌 모든 정황을 조사해서 보고해.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태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은인을 괴롭힌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회장은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도현 회사와의 모든 계약 검토해. 그리고 법무팀한테 연락해서 계약 위반 조항 찾아봐. 즉시 계약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끊고 다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박 장교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 회사의 윤리위원회 명예고문을 맡아주십시오. 명예고문이요? 네. 당신처럼 정직하고 의로운 분이 저희 회사에 필요합니다. 회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진수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저 경비원일 뿐인데.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태훈이 장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장인어른 받으세요.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정희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회장님 마음을 받아. 진수는 서류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이렇게 인정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29년 만에 은인을 찾았습니다. 회장은 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 사이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한편 도연은 사무실에서 급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네, 대표님. 대한건설 회장님한테서 직접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명령? 대표님께 일주일 내로 아파트를 매각하고 떠나라는 명령이십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아파트를 팔라고? 네, 그리고 안 그러면 대한건설과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하신다고 하십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집을 팔아야 해? 회장님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병원에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바로 명령하셨습니다. 병원? 그 늙은이 병원에? 도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도연은 급히 대한건설 회장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가 받았죠. 회장님과 통화 좀 하고 싶은데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도현 대표님과는 더 이상 통화하지 않으신답니다. 제발요. 제가 설명 좀 하게 해주세요. 회장님 명령은 확정입니다. 일주일 내로 아파트를 매각하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즉시 종료됩니다. 잠깐만요. 이건 너무... 전화는 끊겼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어떡하시겠습니까? 대한건설이 우리 주요 거래처인데. 알고 있다고. 도연은 머리를 싸매고 앉았습니다. 계약이 끊기면 회사가 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 늙은이가 회장이랑 무슨 관계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아파트를 내놔. 금매로. 네, 대표님.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죠. 회장의 명령이 떨어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아파트는 금매로 시장에 나왔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함께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도연 대표가 집을 판다고? 대한건설 회장이 직접 명령했다던데? 박 경비원분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봐. 도연은 이삿짐을 싸며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숨만 쉬고 있었죠. 당신 진작에 사과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닥쳐. 지금 그 소리 할 때야? 당신이 자초한 일이잖아. 사람을 때리고 모욕하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도연은 짐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경비원 주제에 건방지게 굴었잖아. 경비원도 사람이야. 당신은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았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흘 뒤 도연의 아파트는 헐값에 팔렸습니다. 구매자는 금매 물건을 노리던 투자자였죠. 도연은 이삿짐을 실으며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입주민들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파트 이미지가 망가졌어. 자업자득이야. 도연은 차에 올라타며 진수가 있는 병원 쪽을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함께 묘한 감정이 밀려왔죠.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가자. 여기서 빨리 떠나자. 도연의 차는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다음 날 도연의 사무실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또 그래? 대한건설에서 정식으로 계약 종료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 공문까지 돌렸대요. 뭐? 공문? 도연은 서류를 낚아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계약 종료 이유와 함께 도연 회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건 우리 회사를 죽이겠다는 거잖아. 다른 거래처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2건설, 성원건설 모두 계약 취소했습니다. 도연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 모든 게 그 늙은이 때문이야. 회장이 그 경비원 편을 드는 이유가 뭐야?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두 분이 옛날에 아는 사이라고. 아는 사이? 경비원이랑 건설회사 회장이?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죠. 그날 오후 직원들이 하나둘씩 사표를 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다른 곳에서 제의가 와서요. 저도 가족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회사가 이렇게 되니까 저희도 불안해서요. 도연은 직원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월급 줄 돈도 떨어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도연의 회사는 거래처를 모두 잃었습니다. 신용도 떨어지고 자금줄도 끊겼죠. 결국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합니다.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 은행에서는 안 된대요. 회사 신용등급이 폭락해서 더 이상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답니다. 도연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사면초가였죠. 이렇게 되는 건가, 회사가 정말 망하는 건가. 그때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재판? 아, 그거.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이길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증거도 많고 여론도 상대방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건설 회장까지 개입했으니 합의는 어떻습니까? 이미 거절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연은 전화를 끊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죠. 한편 병원에서는 진수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보낸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재활도 순조로웠죠. 장인어른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 안에 퇴원하셔도 된대요. 태훈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이냐?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장모님 치료도 좋아지고 계신데요. 회장님이 보내주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도움을 받을 줄은. 나도 믿기지 않아. 회장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박 장교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아, 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퇴원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은 꽃다발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도현이 아파트를 매각하고 떠났습니다. 태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 회사도 곧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 완전히 신용을 잃었거든요. 진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 사람도 가족이 있을 텐데. 박 장교님, 당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까지 걱정하시다니. 그래도 사람이 완전히 망하는 건 보기 힘듭니다. 회장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위대한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십시오. 명예고문 위촉장입니다. 정식으로 받아주십시오. 진수는 서류를 받아들며 감격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런 자리를 받아도 되는지. 당연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저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며칠 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진수는 퇴원해서 법정에 출석했죠.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입주민들, 그리고 다른 아파트 경비원들까지 왔죠. 모두가 이 재판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초라한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죠.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폭행 및 상해, 사건 최종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수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명백한 폭행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결국 상해를 입혔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모두 있습니다. 증거 영상이 다시 한번 재생되었습니다. 도연이 진수를 때리고 모욕하고 밀치는 장면이 나왔죠. 법정 안은 숨죽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철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 직원 최병철입니다. 피해자분은 제 옛 상관이셨습니다. 군대에서 저를 구하다가 손등에 화상을 입으셨죠. 병철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그런 분이 경비원으로 일하시면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CCTV로 그 장면들을 봤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목격자 입주민도 증언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봤습니다. 피고인이 옆에 서 있었고 도와주지도 않고 떠나려 했습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이도연 씨,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진수를 바라봤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수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교만과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회사도 신용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잃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었습니다. 도연은 진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수 씨,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께 너무 큰 고통을 드렸습니다. 진수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사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도연은
피해자 박진수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을 가했으며 결국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폭행죄 및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 이도연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법정을 나서며 진수는 도연과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박진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이도연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용서와 책임은 다른 겁니다. 당신은 앞으로 당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어쩌면 이제야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일지도 몰랐죠. 태훈이 장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잘하셨어요. 태훈아, 고마워. 자네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희가 남편의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그래, 집에 가자. 법원 밖에는 경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수를 보자 박수를 쳤죠. 박진수 경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경비원들의 인권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박진수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다행입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대한건설의 명예고문으로 일하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진수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숨죽이며 살아가는 경비원이 아니었죠. 정의를 위해 싸운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이 다가와 진수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 장교님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승리입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29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졌죠.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만난 것이죠. 손등에 흉터를 쓸어내리며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흉터는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용기와 정의 그리고 희망의 표시였죠.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아파트 단지에는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경비원 유니폼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대한건설 본사를 출근하고 있었죠. 명예고문이라는 직함으로요. 박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정중하게 답했죠. 네, 안녕하세요. 회장실로 들어가자 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박 고문님, 오늘 윤리위원회 회의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네, 회장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바른 길로 가는데 고문님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진수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죠. 진수는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안건은 하청업체 근로자 인권보호 방안입니다. 진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임원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죠.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임원이 다가왔습니다. 박 고문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네요. 천만에요.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수는 회사를 나서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희의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였죠. 병원에 도착하니 정희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와 있었죠. 여보 왔어? 응, 오늘 상태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 진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이 보내준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정희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죠. 여보, 우리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회장님을 다시 만나고 당신 치료도 잘 되고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그때 그 청년을 도와줬으니까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랬잖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견뎌온 세월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딸과 손녀 수빈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수빈이가 진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진수는 손녀를 꼭 껴안았죠. 우리 수빈이 학교 잘 다녀왔어? 네,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할아버지 얘기하셨어요. 응? 할아버지 얘기? 네. 정의를 위해 싸운 용감한 할아버지래요. 우리 반 친구들이 다 알아요. 진수는 쑥스러워하며 수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딸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빠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셨어요. 아니야, 나는. 아빠,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아빠는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에요. 진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죠. 며칠 뒤 진수는 옛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경비실에는 새로운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었죠. 하지만 입주민들은 진수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 고문님, 오셨습니까? 아, 네. 잠깐 들렀습니다. 고문님 덕분에 우리 아파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경비원분들께 다들 친절하게 대해요. 다행이네요. 한 입주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문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문님이 용기 내주셔서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 부임한 경비원이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아, 박진수 고문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경비원은 감격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문님 덕분에 저희 경비원들 처우가 많이 개선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앞으로도 힘내세요. 네. 고문님처럼 당당하게 일하겠습니다. 진수는 경비실을 나서며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모욕당하고 폭행당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진수는 손등에 흉터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흉터는 이제 자랑스러운 표시였죠. 한편 도연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재산도 거의 날아갔죠. 하지만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여보, 면접 준비 다 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이력서를 챙기며 대답했죠. 응, 다 했어. 비록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일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도연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달랐죠. 진지함과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수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에게는 긴 속죄의 시간이 필요했죠.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대한건설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윤리경영 선포식이었죠.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건설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은 진수를 무대로 초대했죠. 이 모든 것은 박진수 고문님 덕분입니다. 고문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진수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수는 손등에 흉터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흉터는 25년 전 제 부하를 구하다가 생긴 상처입니다. 당시에는 이 흉터가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흉터는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올바르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박수를 쳤죠. 행사가 끝난 뒤 진수는 회장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박 고문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문님이 우리 회사를 바꿔주셨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제게 기회를 주셨죠. 우리가 29년 만에 다시 만난 건 운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때 소매치기 잡아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특별한 겁니다. 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도 당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미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고문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 중이었죠. 딸과 태운, 그리고 수빈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태운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행사 잘 끝났어요? 응, 잘 끝났어. 저녁 식사 자리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수빈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무슨 발표? 우리 할아버지가 영웅이라고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진수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지.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가족들은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식사 후 진수와 정희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죠. 여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그러게. 꿈만 같아. 고마워, 여보.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의 흉터가 두 손 사이에 있었죠. 이 흉터, 이제는 보기 좋아. 정희가 남편의 흉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응.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사랑의 표시 같아. 남을 위한 희생, 정의를 위한 용기 그런 것들이 담긴
진수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몇 달 뒤 봄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정희의 완치 판정이 나왔죠. 축하드립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것이죠. 정말입니까, 선생님? 네, 확실합니다. 이제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진수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여보, 해냈어. 우리 해냈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병원을 나서는 길,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길을 수놓고 있었죠. 할머니, 이제 아프지 않아요?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안 아파. 할머니, 이제 괜찮아. 그럼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오래오래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오래오래 같이 있을 거야. 가족들은 벚꽃길을 걸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은 아니겠지? 하지만 아내의 따뜻한 손, 손녀의 맑은 웃음소리, 사위의 든든한 모습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죠. 진수는 손등에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명예, 그리고 사랑의 상징이었죠. 햇살 아래 반짝이는 손등의 흉터를 바라보며 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만난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그래도 정의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었죠. 진수는 가족들과 함께 벚꽃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진수가 평생 바라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멀리서 병철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장교님, 병철이.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장교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모든 게 잘 해결됐네요.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천만에요. 장교님이 저를 구해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은 것뿐입니다. 진수는 병철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낸 거야.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꽃잎들은 하늘로 날아올라 아름다운 춤을 추었죠. 진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자. 그래, 집에 가자. 진수와 정희는 손을 꼭 잡고 걸어갔습니다. 딸과 태운, 수빈이, 그리고 병철이 함께했죠. 그들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정의와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손등의 흉터는 이제 빛나는 훈장처럼 보였죠. 진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용기와 정의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전히 싸워야 할 정의가 있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싸움을 이어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